안녕하세요. 자유지성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2위 부동산 개발 기업 헝다그룹의 파산 위험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며 2008년 리먼 사태처럼 국내 자산시장에 폭락을 가져올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최근 언론은 헝다그룹이 디폴트에 빠져 제2의 리먼 사태가 발생한다는 공포를 연일 쏟아내고 있죠. 헝다그룹의 부채가 우리 돈으로 350조에 달하고 이는 세계 부동산 기업 중 가장 큰 규모다. 그리고 헝다그룹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파산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우려는 헝다그룹이 파산할 경우 이른바 세계 경제의 매크로 충격으로 전이되어 경제 위기가 발생하며 국내 자산시장에 폭락이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현상의 이면에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탐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프를 하나 보면서 의문점을 던져보죠. 중국 헝다 주식의 주요 기관 지분율 차트입니다. 헝다가 파산해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고 금융위기가 온다는데 7월부터 기관의 지분율은 오르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파란색 그래프는 중국계 본토의 기관 지분율, 회색은 중국계 홍콩 기관의 지분율, 하늘색은 외국계 기관의 지분율입니다.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파산할 회사 주식을 던져야 마땅할 텐데 중국 본토의 금융기관들은 헝다의 주식 지분율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 이상하죠. 우리는 경제현상의 본질을 보기 위해 언제나 의문을 던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헝다 사태로 금융위기가 발생한다. 금융위기란 무엇인가요? 대표적인 금융위기로 2008년 세계 4위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있죠. 금융위기란 쉽게 말해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위기를 말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자금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자금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금융기관도 돈이 부족하다면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죠. 그러면 생산에 투자하는 기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생산이 늘어날 때 창출되는 고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이 줄어들면 일자리를 통한 개인들의 수입이 줄어들죠. 수입이 줄어들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어 소비가 침체되고 이는 경제 전체의 침체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죠. 대표적으로 주택을 살 때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돈이 부족해 자금 공급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개인들도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로 끌어와 구매력을 보완하는 신용, 즉 부채를 활용할 수 없게 되죠. 또한 은행의 손실이 커져 부도가 난다면 그 은행에 예금을 한 개인들도 법정 예금 보장 한도인 5천만 원을 제외하고 예금한 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예금이 마냥 안전한 것만은 아니며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업의 돈이라는 피를 적기에 공급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시스템의 충분한 유동성의 확보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2008년 세계 4위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는 우리 돈으로 720조가 넘는 부채로 파산을 했습니다. 리먼 브러더스는 투자은행으로 금융기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 중 하나인 리먼이 파산을 했다는 것은 곧바로 리먼과 연계된 금융 시스템에 720조 원에 달하는 지급불능의 거대한 충격을 준 것이죠.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도 리먼에 가지고 있는 8천억 원의 채권에 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증권사들은 4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죠. 그러니 리먼 사태는 당연히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을 겁니다. 리먼 사태처럼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헝다그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헝다그룹의 파산이 우리 금융 시스템에 직접 영향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겁니다. 리먼 브러더스는 개인들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인 모기지 채권을 모아 이를 증권화한 모기지 담보부증권 MBS를 바탕으로 이를 다른 대출 채권과 묶어 CDO라는 파생상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CDO를 모아 만들어진 CDO 스퀘어드처럼 다양한 합성 CDO 파생상품들을 만들어 전 세계의 금융기관에 팔게 되죠. 그런데 이런 파생상품의 근간이 된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급증하는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져
주택담보대출 채권이 부실 채권이 된 겁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채권과 연계된 MBS, CDO와 같은 파생 상품들 역시 모두 부실 채권이 되고 결국 금융 시스템의 핵심이었던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는 720조에 달하는 거대한 손실을 보게 되죠. 그 결과 리먼의 파생 상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투자한 돈을 받지 못해 손실이 전이되며 금융 시스템 전체가 손실이 얽혀 자금줄이 말라버리는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리먼이 금융기관이었기에 리먼의 부채 720조는 모두 금융 시스템과 연결된 부채였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리먼 사태와 서브프라임 위기는 상업은행 86곳의 연쇄 파산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위기, 금융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헝다그룹의 파산 위험과 관련해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헝다의 위기가 리먼 사태급의 금융위기로 전이되기 위한 조건, 즉 헝다의 채무 중 금융 시스템과 직접 연결된 채무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해외 금융기관들이 헝다에 가지고 있는 달러 채권의 규모는 세계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을 정도인가? 라는 것입니다. 리먼 사태처럼 금융 시스템과 연결된 채무가 700조 정도 되고 그 채무가 해외 금융기관들과 연계된 채무라면 리먼 사태급의 금융위기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헝다 사태는 중국의 국내적 위기에 그치게 될 겁니다. 이제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금융그룹 바클레이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헝다그룹의 전체 부채는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350조 정도가 된다. 리먼 브러더스의 부채가 700조 정도라고 했으니 헝다그룹의 부채는 리먼 브러더스의 50%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리먼급은 아니더라도 충격은 리먼 사태의 절반 정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미니미 리먼 사태가 올 수 있겠다는 예측도 가능하겠군요. 하지만 금융 시스템과 연계된 채무가 중요하죠. 따라서 바클레이즈는 금융 시스템 연계 채무의 규모를 설명합니다. 헝다의 은행 대출 채무는 약 350억 달러 규모다. 그리고 역외 부채, 즉 해외 채권인 달러 부채는 약 157억 달러이며 중국 국내 채권 부채는 약 560억 위안이다. 달러와 위안화로 표시된 금액이 여러분이 이해하기에는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원화를 기준으로 환산해서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헝다그룹의 전체 부채는 3천억 달러, 위안화로는 1조 9,700억 위안, 원화 기준 환율로는 약 350조라고 했습니다. 이 중 은행 대출이 약 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1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해외 채권인 달러 부채가 약 1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이며 중국 역내 채권이 56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입니다. 정리해보면 금융 시스템과 연계된 헝다의 채무는 은행 대출 약 41조, 해외 채권 약 18조, 중국 국내 채권 약 10조 원이라는 겁니다. 전부 합치면 약 70조 원 정도가 되겠죠. 요약하면 헝다그룹의 전체 채무는 약 350조 원이고 금융 시스템과 연결된 채무는 약 70조 원이다. 리먼 사태는 700조의 부채가 모두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연계된 채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헝다의 부채 중 금융 시스템과 연계된 채무는 약 70조 원으로 리먼 사태의 10% 규모에 해당하며 세계 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해외 채권은 약 18조 원으로 리먼 사태의 2.5% 규모입니다. 여전히 헝다의 위기가 미니미 리먼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바클레이즈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중국 은행 시스템의 전체 자산은 45조 달러 규모이며 총 부채는 30조 달러 규모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중국 전체 은행 시스템의 총 자산은 약 5경 2,850조 원이며 총 부채는 우리 돈으로 약 3경 5,220조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헝다그룹의 부채 중 금융 시스템과 연계된 채무 약 70조 원은 중국 은행 시스템의 자산 5경 2,850조 원의 0.1%에 불과하고 총 부채 약 3경 5,220조 원의 0.2%에 불과합니다. 금융 시스템과 연계된 채무가 아니라 헝다그룹의 전체 채무로 보면 어떨까요? 헝다그룹의 전체 채무는 약 350조 원이라고 했죠.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중국 은행 시스템의 전체 자산이 약 5경 2,850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헝다그룹의 채무 350조 원은 은행 전체 자산의 약 0.6%가 되죠. 그리고 은행 시스템의 총 부채는 약 3경 5,220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헝다그룹의 채무 350조 원은 총 부채의 약 1%에 해당하게 됩니다. 350조 원의 부채가 엄청난 수치처럼 보이지만 G2로 성장한 중국 금융 시스템의 전체 규모와 비교해야 금융위기가 올 것인지를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헝다그룹의 전체 채무 350조는 중국 전체 은행 총자산의 0.6%에 해당하며 이중 금융 시스템과 연계된 채무 70조는 은행 총자산의 0.1%에 불과하다. 그래서 바클레이즈는 헝다의 부채가 은행 시스템에 위협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버그란데의 부채가 3천억 달러로 크지만 금융증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즉 은행 대출은 약 350억 달러에 이르며 은행 대출이 회복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채무 불이행 상태에서도 그 수치는 크지 않다. 중국은행 시스템의 자산은 45조 달러, 총 부채는 30조 달러 규모다. 따라서 350억 달러 규모의 은행 대출 채무, 그리고 역외 채권 부채 157억 달러와 역내 채권 부채 560억 위안은 실존적 위협이 되기 어렵다. 그리고 헝다 사태가 중국발 리먼 사태가 되며 세계 경제 위기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죠. 헝다가 3천억 달러의 부채를 모두 채무 불이행하더라도 국제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에버그란데가 중국의 리먼 모멘트가 될 수 있다는 추측은 근거가 없다. 9월 20일 바클레이즈 메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의견으로는 심지어 가깝지도 않다. 언론들은 헝다그룹의 채무가 제2의 리먼 사태를 이야기할 만큼 크다고 나팔을 불어대고 있는데 바클레이즈는 반대로 금융 시스템과 연계된 채무의 수치가 크지 않다면서 중국은행 시스템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에 위협이 될 수 없는 부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350조의 부채가 모두 디폴트 되더라도 국제금융시장에 시스템 리스크가 오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클레이즈는 헝다의 부채 규모를 중국 은행 시스템의 총자산과 비교해 감당할 수 있는 수치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긴급한 당장 유동성 위기는 단기 순손실에 속기 때문에 헝다가 파산했을 때 은행 시스템이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순이익과 총당금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행 시스템의 대손 총당금과 순이익을 분석해 헝다그룹의 채무가 과연 은행 시스템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전체 은행의 총자산은 약 319.7조 위안으로 우리 돈으로는 약 5경 5천조 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헝다의 금융 차입금 약 70조 원은 중국은행 총자산의 약 0.1%에 해당하며 헝다그룹 전체 부채 약 350조 원은 중국은행 총자산의 약 0.63%에 해당합니다. 바클레이즈의 데이터와 비슷하죠. 이번에는 2020년 중국 상업은행의 자산 건전성 지표를 보겠습니다. 2020년 말 상업은행의 여신총액은 146.8조 위안으로 우리 돈으로는 2경 6,679조 원에 해당합니다. 그중 대손 충당금 잔액은 3.39%로 금액으로는 약 904조 원에 해당하죠. 중국 상업은행 시스템의 대손 충당금 잔액, 즉 채권의 손실을 대비해 쌓아놓은 충당금이 904조 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헝다그룹의 금융채무가 70조 원이라고 했죠. 중국 상업은행들의 대손 충당금이 904조, 헝다의 금융채무가 70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중국의 은행들이 과연 헝다그룹의 금융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금융위기가 올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헝다 전체 채무 350조가 모두 디폴트 되더라도 대손 충당금의 액수보다 작죠. 중국 은행 시스템의 대손 충당금은 헝다그룹의 금융채무 70조 원 또는 헝다의 전체 채무 350조를 모두 감당하고도 남는 충분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중국 기업의 부실채권으로 분류한 비율인 1.84%가 모두 부도 처리되며 대손 충당금으로 전액 충당된다 하더라도 총 여신 중 1.55%의 대손 충당금 여유분은 우리 돈으로 약 413조 원에 해당하죠. 따라서 헝다의 채무가 전체 채무이건 금융채무이건 중국 은행 시스템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클레이즈는 헝다의 350조 부채를 모두 채무 불이행하더라도
국제 금융 시스템에 위험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는 거죠. 물론 중국 내수 실물 경제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겁니다. 대손 충당금을 살폈으니 이제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헝다그룹에 가장 많이 대출을 해준 5개 은행의 헝다 리스크와 순이익을 비교해보죠. 헝다그룹이 파산할 경우 헝다에 대출을 해준 은행들이 대규모 손실로 연쇄 파산하며 금융위기로 이어질지 더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헝다그룹에 가장 많이 대출을 해준 상위 5개 은행은 민생은행, 농업은행, 절상은행, 광대은행, 공상은행입니다. 금액으로는 민생은행이 293억 위안, 농업은행이 242억 위안, 절상은행이 113억 위안, 광대은행이 105억 위안, 공상은행이 103억 위안으로 모두 합치면 총 856억 위안입니다. 그런데 이들 은행의 2021년 상반기 순이익을 보시죠. 민생은행은 헝다에 빌려준 차입금이 293억 위안인데 상반기 순이익이 무려 265억 위안입니다. 1년 순이익으로 환산하면 차입금 손실을 전부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은행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은행은 헝다에 빌려준 돈이 242억 위안인데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1223억 위안입니다. 절상은행은 헝다에 빌려준 돈이 113억 위안인데 상반기 순이익이 69억 위안으로 1년 이익으로 환산하면 역시 차입금 손실을 모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광대은행은 차입금이 105억 위안인데 상반기 순이익만 224억 위안입니다. 공상은행의 경우 헝다 차입금이 103억 위안, 상반기 순이익이 1634억 위안으로 차입금보다 순이익이 압도적으로 크죠. 따라서 헝다가 가장 큰 채무를 지고 있는 5개 은행의 경우 헝다가 파산할 때 대출금에 대한 손실로 부도가 날 확률이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헝다의 대출 비중이 높은 주요 은행의 건전성은 매우 양호해서 연쇄 부도가 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2019년 중국 전체 상업은행의 순이익은 1조 9,932억 위안, 2020년 순이익은 1조 9,392억 위안입니다. 중국 상업은행 전체는 매년 약 2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60조가량의 순이익을 내고 있다는 말이죠. 올해도 마찬가지의 순이익을 낼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상업은행 전체는 3년을 통산하면 1,000조가량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헝다의 금융 시스템 연계 채무 70조 원을 은행 시스템 내에서 감당할 수 없어 금융기관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지는 여러분이 더 확실히 답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리먼 사태처럼 84개에 달하는 금융기관이 연쇄 부도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영국의 글로벌 금융그룹 바클레이즈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모든 중국 부동산 회사에 대해 자금 시장이 문을 닫더라도 당국이 지시하면 은행은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중국의 은행 시스템에는 모든 부동산 회사가 부도의 위험에 처하더라도 이를 충당하거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데 당국이 부동산 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국 헝다 사태로 대변되는 중국 부동산 기업의 유동성 위기는 중국 시진핑 체제가 의도한 작품이라는 것이죠. 중국이 의도적으로 부동산 기업의 위기를 만들었다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헝다그룹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통해 전기차, 헬스케어, 인터넷 네트워크, 식품, 레저, 보험, 스포츠 등으로 사업을 계속 확장합니다. 그리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16년부터 꾸준히 80%대를 유지했죠. 2020년의 부채 비율은 84.8%로 2016년 부채 비율 85.8%보다 오히려 재무 상태가 더 건전합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이 더 나쁜 2016년에는 파산 위기가 없다가 왜 갑자기 올해 들어 파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작년 8월 중국 정부는 부동산 회사들을 소집해 재무 건전성을 위해 부채를 규제하겠다고 통보했고 헝다는 그 이후에 비로소 위기에 봉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중국 정부의 레버리지 제한 규정인 레드라인 때문입니다. 레드라인 규제 중 하나는 부동산 기업의 부채가 자산 대비 70%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헝다는 201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부채 비율이 7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죠. 항상 70%를 초과해 80%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은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부채 비율이 70%를 초과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건설사들은
은행을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부채를 얻어 주택을 짓고 주택 판매금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대부분 높죠. 우리나라의 대표 건설사 현대건설도 부채 비율이 105%입니다. 중국도 상위 건설사 100곳 중 부채 비율이 70%보다 낮아야 한다는 레드라인 규정을 충족하는 곳은 11곳에 불과했습니다. 즉 건설사 중 90%가량이 정부의 규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더 이상 은행 시스템을 통한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중국 정부의 레드라인 규제 정책에 따라 부동산 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지 못해 올해만 무려 203개나 파산했고 지난달인 8월에 파산한 부동산 기업만도 42개에 달했습니다. 헝다도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부동산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해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시진핑 정부는 왜 규제를 통해 부동산 기업을 파산시키고 있는 걸까요? 왜 시진핑 정부는 헝다그룹의 디폴트를 의도하고 있는 걸까요? 단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 시진핑 주석에 의해 노골화되고 있는 이른바 홍색 규제로 상징되는 국유경제의 전면화입니다. 국유경제의 전면화는 국진민퇴, 즉 국유는 전진하고 민간은 퇴진한다라는 슬로건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이끈 덩샤오핑이 1985년 제시한 선부론을 폐기하고 공동부유를 선언한 시진핑 주석의 야망입니다. 선부론이란 능력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자가 되고 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정책이며 공동부유론이란 인민이 다 같이 평등하게 잘 살자는 정책이죠. 국유경제의 전면화 그리고 공동부유론, 시진핑의 이 두 가지 노선과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디폴트 사태를 매칭시키면 헝다그룹이 어떻게 될지, 헝다 사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직접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영상 길이 한계로 이 정도만 언급해 두겠습니다. 매크로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환경에 주목하는 여러분은 먼저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하죠. 다음으로 헝다그룹이 파산한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마지막으로 헝다그룹이 파산한다면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의 변동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화권 매체인 노어웨이는 중국 정부가 이미 헝다가 파산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 국유은행들이 이미 헝다발 리스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완료해 헝다그룹 사업에 대한 대출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은행 시스템의 자산 및 대손 충당금과 순이익 규모를 살펴본 것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투자의 기준을 세운다면 헝다가 파산하더라도 은행권의 연쇄 부도로 인한 경제위기 전이 가능성에 대한 답을 분명히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국유은행들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미 끝낸 상태라는 것에 주목하면서 투자의 기준을 위한 한 가지 지표를 더 제시해보죠. 만약 자금시장에서 헝다 사태가 경제위기로 이어질 것을 전망한다면 자금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금융기관들은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두려 하므로 단기 자금시장에 돈이 돌지 않아 단기 자금시장이 급격히 말라붙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임박하면 대규모 손실로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의 부도를 막기 위해 초단기 자금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수요가 폭증하게 되죠. 초단기 자금 수요가 폭증하게 되면 초단기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돈의 가치라고 했죠. 따라서 초단기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수요가 폭증하는 반면 시중에 돈이 돌지 않으면 돈의 값과 돈의 가치는 오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초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 추이를 보면 금융 시스템이 위기에 처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죠. 이와 같은 초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를 콜 금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과거 애니콜이라는 휴대폰 브랜드처럼 은행이 급전이 필요해 다른 은행에 콜을 할 때 적용되는 금리가 콜금리다. 당장 자금이 부족한 은행이 부도를 막거나 지급 준비금을 채우기 위해 다른 은행에 하루짜리 대출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 간 콜금리가 순간적으로 튀어오르는 추이를 보면 초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 은행 시스템에 자금 경색의 위험이 오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보죠. 만약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오면 콜금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금융위기가 오면 금융기관은 모두 현금을 보유하려고 한다. 따라서 초단기 자금시장에 돈이 돌지 않아 유동성이 말라붙어 돈을 빌리기 어렵다. 이처럼 초단기 자금시장에 돈이 부족하게 되면 돈의 가치는 올라간다. 그리고 우리는 돈의 가치, 돈의 값이 금리라고 했죠.
따라서 초단기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 즉 콜금리는 급격하게 뛰게 될 겁니다. 반면 시중에 자금 공급이 넘치면 돈의 값, 돈의 가치가 낮아지니 콜금리는 낮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헝다 사태로 금융위기가 임박했다면 홍콩 상하이 은행 간의 초단기 자금 시장 돈줄이 마르고 돈의 가치가 뛰어오르니 초단기 금리인 콜금리가 순간적으로 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헝다 사태로 인해 금융위기의 징후가 있는지 여러분은 콜금리 지표를 통해 위기를 전망하는 기준을 세울 수 있겠죠. 자료에서 나타나는 현재의 콜금리는 어떤가요? 보시는 회색 그래프처럼 홍콩은행 간의 콜금리도 튀고 있지 않으며 파란색 그래프처럼 상하이 은행 간의 콜금리 역시 튀고 있지 않습니다. 초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 공급은 특별한 이상 징후 없이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면 2021년 상반기 코로나 위기 때의 콜금리 지표를 보면 지금과는 달리 급격히 폭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작년 상반기 코로나 위기로 인해 초단기 자금 시장의 돈이 말라붙어 신용경색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죠. 현금 유동성이 잠겨버리니 돈을 빌리기 어려워 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돈의 가치는 곧 금리다. 따라서 시중에 자금이 부족해 단기 자금 시장에 돈이 돌지 못하면 돈의 가치인 금리는 뛰는 것입니다. 즉 콜금리의 급등으로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진단할 수 있죠. 여러분도 은행 간 콜금리 지표를 통해 기업의 위기가 금융 시스템 전체의 경제 위기로 이어질지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헝다그룹이 파산한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해보죠. 헝다 사태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금융이라는 경로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즉 국내 금융기관이 헝다 채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을 경우 헝다가 파산한다면 헝다에 대한 채권을 손실 처리해야겠죠. 이 경우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 경색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국내의 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용대출과 같은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쳐 더 이상의 대출이 되지 않고 만기가 도래한 채권은 회수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즉 신용을 매개로 한 통화량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통화량이 감소하면 자산의 가격은 하락하게 되며 주택 수요에도 영향을 미쳐 수요가 위축되죠. 그리고 수요의 감소는 부동산의 하락으로 연결됩니다. 2008년 리먼 사태의 경우 국내 은행의 리먼 브러더스에 대한 투자 채권 손실액이 약 8천억 원에 달한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헝다의 해외 채무 중 국내 은행이 직접 투자한 채권은 없습니다. 때문에 헝다 사태가 국내 은행 시스템에 직접 영향을 미쳐 자금 경색이나 유동성 위기에 이르게 할 우려는 실질적으로 없다. 따라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심리적인 것에 그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헝다 사태로 국내 부동산 시장의 수요 심리가 위축되어 상승 추세가 조정을 받는다면 이는 매우 건강한 유기농 조정으로 그때가 바로 매수의 기회가 됩니다. 참고로 CNBC에 따르면 헝다에 투자한 해외 채권자들은 피델리티, UBS, HSBC, 핌코, 블랙락, 알리안츠입니다. 이들 해외 채권자들은 손실이 불가피하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규모는 약 1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에 그쳐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이될 우려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로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이 자본시장의 변동성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대로 중국 정부의 규제가 계속된다면 대규모 자산 매각과 그룹의 지분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죠. 헝다그룹이 해체되는 사실상의 디폴트라 봐도 무방한 겁니다. 헝다그룹은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2023년에 도래하는 채무의 만기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계속 남아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헝다그룹의 리스크는 세계 금융시장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 리스크에 그칠 것이기에 헝다 사태로 인한 시장의 하락은 조정을 주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따라서 헝다 리스크로 인한 조정이 온다면 더 큰 상승을 위해 거쳐야 하는 필연적인 디딤돌로 이는 매수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헝다 쇼크로 중국 내수 경제가 흔들리며 중국 주식이 하락하고 중국 주식에 영향을 받는 신흥국 증시인 우리 주식도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는 평소에 담고 싶었던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투자 분석으로 유명한 플랜 B는 오히려 헝다 리스크로 인한 하락이 비트코인의 기회라고 말하고 있죠.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을 무질서하게 파산시키지는 못할 것이므로 결국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 시스템을 통해 출자 전환 등의 방식으로 자본을 투입하게 되겠죠. 그런데 자본 투입은 곧 통화량의 팽창을 의미하므로 통화량의 팽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는 호재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제 헝다그룹의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헝다그룹은 280여 개 도시에서 1,300곳 이상의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양주택의 수만도 150만 채에 달합니다. 즉 헝다의 운명은 150만에 달하는 주택 구입자들의 주거와 직결되는 것이고 헝다가 직접 고용하는 인원만 20만, 간접 고용 인원은 약 380만 명에 달합니다. 헝다를 무질서하게 파산시킨다면 400만이 넘는 고용이 사라지게 되고 150만이 넘는 국민들이 돈을 내고도 주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해 사회의 불안 요인이 매우 커지게 되죠. 또한 협력업체, 하청업체 등 거래처에 대한 대금이 175조 원에 달하므로 헝다가 무질서하게 파산하면 중국의 내수 경제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은 시진핑의 3연임이 걸려있는 중요한 해죠. 그래서 헝다의 무질서한 파산으로 실물 경제가 망가지는 시나리오는 실현되기 어려우며 결국 헝다는 정부의 조정을 통한 질서 있는 디폴트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의 시간을 확보하며 헝다 리스크는 대규모 채무 만기가 도래하는 2023년까지 계속되며 시장에 겁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러운 시장 조정의 촉매제이자 건강한 유기농 조정의 충분한 명분이 됩니다. 그래서 갑순이는 헝다 리스크로 인한 조정이 올 때마다 주식과 암호화폐에 대한 비중을 늘릴 예정이며 내 집 마련과 추가 투자를 통해 구축해놓은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고 조정이 올 경우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시해드린 투자의 기준을 참고해 현명한 투자의 결정을 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계 1위의 미디어 제국을 이룬 월트 디즈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이루고자 하는 용기만 있다면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꿈이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분석하십시오. 그 결과 결단이 필요하다면 용기를 내 행동하십시오. 아무것도 꿈꾸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여러분은 훨씬 거대한 성과를 이뤄낼 것입니다. 시작은 언제나 미약하지만 여러분의 결단을 통한 성과는 마침내 여러분을 부와 번영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럼 자유지성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ttle cruiser operational. Receiving transmission. Good day, Commander.